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1년 가을 미국 뉴욕의 맨하튼에서 벌어진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에 어퍼 이스트 사이드라는 외곽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학교를 다니던 14살의 제니퍼 아라오스라고 합니다. 집에 가던 중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맞은편에서 웬 여자가 걸어오더니 자기한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차림을 보니까 굉장히 세련된 옷을 입었고 얼굴도 이뻤어요. 잠깐 제니퍼에게 대화를 할 수 있냐고 물었죠. 평소 제니퍼 성격이면은 낯선 사람이니까 조금 경계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성의 옷차림이나 표정, 말투를 보니까 그렇게 경계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대화를 하게 됩니다.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제니퍼의 얼굴이 예뻐서 모델 일을 제안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그러니까 모델 캐스팅 매니저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마침 제니퍼가 공연예술 전문학교에 다니는 중이었고 뮤지컬 배우가 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캐스팅 매니저는 자리를 옮겨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자라온 성장 과정이나 가족 관계, 가정 형편들을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벌써 이상한 점이 보여요, 사실. 14살이 모델을 할 수는 있죠. 재능이 보이면 캐스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면 부모와 이야기해야 돼요. 정상적인 회사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판단력을 갖춘 성인이라면 이런 게 충분히 수상해 보였겠지만 14살인 제니퍼는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직 아니죠. 관련 분야 전문가라니까 오히려 더 반가웠습니다. 제니퍼의 가정 형편은 좋지 못했어요. 뉴욕 퀸즈의 작은 집에서 가족과 살았는데 항상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었고 최근엔 아빠가 에이즈 합병증으로 사망했거든요. 남은 가족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음식으로 겨우 사는 정도였습니다. 제니퍼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여성은 마침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며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 여성이 말한 사람은 제프리라고 하는 50대 남성입니다. 제니퍼가 학교 다니는 길에서 큰 집이 하나 보이거든요. 여기 주인이래요. 제프리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아주 부유한 금융인이자 사업가이며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날 제니퍼를 제프리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여성의 말대로 제프의 집은요, 너무 좋았어요. 천장이 높고 대리석 계단에 벽을 뒤덮는 미술품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박물관 같은 집이에요. 제프리는 여성과 제니퍼를 반갑게 맞이해 줬죠. 비싼 음식들을 내왔고 제니퍼와 캐스팅 매니저 제프리가 마주 앉아서 대화를 더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제는 제니퍼에 관한 이야기죠. 제니퍼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서 친한 에이전시 대표가 있으니 소개시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300의 돈까지 줍니다. 14살인 학생에게 $300는 굉장히 큰 돈이죠. 집으로 돌아가던 제니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 전까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꿈 같았다고 합니다. 오늘 캐스팅 매니저와 제프리를 알게 된 건 엄청난 행운과 기회였고 곧 데뷔도 해서 많은 돈을 벌 것만 같았거든요. 사실 제니퍼가 제프리를 알게 된 건 기회가 아니라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제니퍼는 이 집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갔어요. 그때마다 항상 제니퍼를 캐스팅한 여자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겁니다. 같은 여자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제프리의 집을 찾아갔어요. 매번 이 사람은 $300의 용돈을 주거나 제니퍼가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물건들을 선물했고요.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한 달이 지나갑니다. 제프리의 집을 가는 요일이 됐어요. 제니퍼가 학교를 마치고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날은 집에 캐스팅 매니저가 없는 겁니다. 제프리만 혼자 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4번을 만나면서 둘이 꽤 친해졌거든요. 제프리는 제니퍼에게 모델로 데뷔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몸매를 확인해야 되는데 제니퍼에게 옷을 좀 벗어보라는 거예요. 아이가 14살입니다. 자기에게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대처하기 힘든 나이죠. 거기에 이 제프리라는 사람은 업계에서 유명한 친구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뭐 대형 모델 에이전시 대표도 있었고요. 이 사람 말 한마디에 자신의 인생이 결정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이날 제니퍼는 제프리에게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래도 정말 제프리가 자기를 모델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이 성추행 이후에도 계속 집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납니다. 하지만 제프리는 결국 모델 데뷔를 시켜주지 않고 제니퍼를 성폭행하죠.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지만 제니퍼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건이 벌어진 뒤 제니퍼는 제프리의 집을 다시는 찾아가고 싶지 않았죠. 그러자니 이 사람의 집은요, 자기가 다니는 학교와 너무 가까웠습니다. 하는 수 없이 1학년도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둬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던 14살 학생의 인생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7년이 지납니다. 그때 일이 더 이상 커지진 않았어요. 거기서 끝났습니다. 문제는 제니퍼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당시 겪은 일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안 좋은 기억을 잊으려다 보니까 약물에 의지했고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약물 중독자가 된 사람을 써줄 직장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에 우연히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반가운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3년 만에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죠. 범인은 이 사람입니다. 미국의 성공한 금융인이자 억만장자인 제프리 앱스타인이에요. 7년 전에 제니퍼를 성폭행한 그 제프리였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는데요. 뉴욕 대학에서 응용수학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졸업은 못해요. 그런데도 교육자가 되기로 합니다. 학위가 없는데 자기 이력서에 뉴욕 대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위조한 거죠. 그러면서 유명 사립학교에 들어가 수학과 물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교사 경력이 생겼잖아요. 이 이력으로 학생들에게 과외도 시작합니다. 이때 우연히 미국의 3대 투자은행 중 한 곳인 베어 스턴스의 아들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사에 입사도 합니다. 그 뒤에는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게 됐죠. 제프리 앱스타인의 고객 중에는 빅토리아 시크릿이나 아베크롬비 브랜드의 대표인 레스 웩스너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사람을 끄는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프리는 이 사람의 자산을 관리해주면서 많은 돈을 벌어요. 사실 둘이 동성 연인 관계였다는 소문도 돌았었거든요. 월스트리트에서 모은 재산으로 제프리 앱스타인은 직접 투자 회사를 세웁니다. 주 고객은 미국 최상위 부자들이었어요. 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고위층 인맥을 가졌고 돈을 더 법니다. 미국에서 어느 날 보니까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수성가로 성공한 금융인이자 억만장자로 유명해진 제프리 앱스타인의 능력이나 돈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남모르는 비밀이 있던 거죠. 소아기호증을 가진 성범죄자였던 거예요. 2008년에 제프리는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유죄를 받습니다. 당시 사건 기소가 들어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제프리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3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확인된 숫자입니다. 지역 범위를 넓히거나 기간을 더 길게 보면은 범죄 특성상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죠.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18살 이전의 미성년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부분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가출한 상태였습니다. 제프리는 이런 아이들에게 자신을 마사지해주는 대가로 $300씩 줬거든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나면서 제프리 집에는 항상 여자아이들이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프리의 수법인 거죠.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도와준다면서 처음에 많은 돈을 줍니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면은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돈과 상대방의 처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항상 마지막에는 성폭행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제프리 앱스타인을 만나게 됐냐는 거죠. 이 사람을 알고 집에 찾아가는 계기가 대체 뭐냐는 건데요. 자, 이 사진이 나와야 됩니다. 중간에서 제프리에게 아이들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여자예요.
제니퍼에게도 말을 걸었던 캐스팅 매니저입니다.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이라 그래요. 길레인은 영국의 유명 사업가 딸입니다. 어릴 때는 가정 환경이 좋았는데 1991년에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갑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혼자 미국에 왔다가 우연히 제프리 앱스타인을 알게 된 거고요. 제프리와 길레인의 관계는요, 사진만으로 봤을 때 둘이 사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친구 사이를 가정한 사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비즈니스 관계예요. 굉장히 철저했다고 합니다. 길레인이 길에서 10대 여자애들에게 말을 걸어요. 마사지사를 구한다거나 모델 일을 소개시켜준다면서 제프리 집에 데려갑니다. 그러면 대가로 돈을 받아왔던 거죠. 제프리 앱스타인과 길레인 맥스웰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정도를 미성년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범행이 계속됐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피해자 대부분이 제프리 앱스타인을 굉장히 무서워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린 여자아이들 시선에서 이 제프리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손꼽히는 권력자들과 친하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가능한 사람처럼 보였던 거예요. 피해자들이 당연히 신고하고 싶었죠. 하지만 보복이 또 무서웠고 이 사람 앞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는 동안 범죄가 계속됐던 거고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신의 사업을 더 키우기 위해서 제프리가 자기만의 방법으로 고객들을 관리해 온 겁니다. 이게 아이들의 성접대였는데 이 사진은 카리브해에 있는 리틀 세인트 제임스 섬이라고 합니다. 되게 작아요. 별장 몇 채 지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섬에. 이게 제프리 앱스타인의 사유지거든요. 제프리의 실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로리타 섬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10대 아이들이 이 섬에 끌려왔고 제프리 앱스타인 고객들의 접대 선물이 됐어요. 피해자 중 한 명이 헤엄쳐서라도 도망치려고 바다에 뛰어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섬 전체에는 CCTV가 있습니다. 다 감시가 돼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잡혔고 결국 끌려와서 성접대를 하게 됐죠. 2005년에 제프리 앱스타인은 14살인 여자아이에게 돈을 주고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조사 기간 동안 이 사람을 구치소에 수감시키지 않고 자택에서 구속 수사를 하는 겁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수사하는데 집에 찾아가서 수사를 해주고 나오는 거예요. 경찰이 편의를 봐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랬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런 건 아마 고위 경찰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시를 한 사람은 제프리와 긴밀한 관계라고 봐야겠죠. 그래도 사건 조사 3년 만에 제프리 앱스타인이 성매매 혐의를 인정합니다. 유죄를 받았어요.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 거는 이 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는 거죠. 당시 밝혀진 피해자가 36명이라고 했었는데 이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거부돼요. 그리고 2건만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형을 덜 받는 플리 바게닝이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사법 거래를 해요. 그래서 2건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만 인정됩니다. 13개월 형만 받았어요. 이 징역 13개월도 일반 범죄자처럼 교도소에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라 노동 석방 허가라는 걸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만 교도소에서 보내요. 낮이 되면은 외부에 나가서 일반인처럼 지내는 겁니다. 이 시간에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여행도 갈 수 있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어요. 잠만 교도소에서 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궁금해지는 건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인맥이 넓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을 알고 지냈는데 뭐 전부 다 설명할 정도는 아니고요. 대표적인 사람 둘만 알아보자면 미국의 42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과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랑 굉장히 친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법조계나 정치인, 재력가들을 알고 지냈고요. 형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거고 왜 그 당시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했는지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2008년에 제프리 앱스타인은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가벼운 형으로 죗값을 전부 치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2018년에 어느 신문사 기자가 당시 수사에 의문점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아요.
결국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의 담당 검사가 트럼프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다는 사실과 수사와 재판 과정들이 모두 부실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범죄 사건에 대한 조사는 다시 시작됐고 2019년 7월 6일 제프리 앱스타인은 자신의 뉴욕 집에서 체포됐어요. 집안을 수색해 보니까 수십 가지 성매매 증거와 페도필리아적인 성적 취향을 드러내는 그림,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온 거예요. 제프리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동안의 관계들을 다 부정하고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까지 연락을 끊어버리고 잠적합니다. 혼자가 됐죠. 그래서 체포가 되는데 제프리가 그 10년 전처럼 교도소에 가는 대신 집에서 가택연금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보석금으로 1억 달러를 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판사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건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제프리가 다시 체포되고 한 달이 지납니다. 2019년 8월 10일이 됐어요. 미국 맨하탄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도소입니다. 여기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수감 중이던 제프리 앱스타인이 침대 시트를 잘라 만든 천을 이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에도 의문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프리 앱스타인은 3주 전인 7월 23일에도 한 번의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면 교도관들이 더 신경 써서 감시해야겠죠. 그런데도 사건 당일인 8월 10일에 교도관들은 모두 자리를 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프리 앱스타인의 목은 교살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골절이 있었어요. 3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을 맸다기보다 누군가 목을 졸라서 죽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부검한 검시관도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지만 교도소는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리고요. 급히 언론에 발표해버립니다. 제프리는 감옥에 있기 싫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시간을 변호사 면회실에서 보냈거든요. 사망 당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사망 하루 전날 제프리 소송에 대한 법원 서류가 공개됩니다. 2000페이지에 달하는 서류였는데 이 안에는 제프리의 로리타 섬에 들어가서 미성년자 성접대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는 유명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의 이름도 있었다는 겁니다. 제프리가 수감 내내 자기는 유명 권력층의 성적 취향과 마약 복용 전력을 알고 있으며 증거와 사진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은 제프리에게 접대를 받은 누군가가 권력자이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제프리의 입을 막기 위해 벌인 일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요, 이 사망이 만들어진 자살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제프리의 입을 막았다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걸 감추고 싶어서 이런 일을 했냐는 겁니다. 이런 의심되는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제프리 앱스타인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됐습니다. 이대로 끝났어요. 사건이 종결됐어요. 피해자는 수십 명인데 증거와 증언도 넘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건으로 끝나게 됐죠. 아까 제프리와 친분이 있다는 대통령들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죠. 트럼프 쪽에서 먼저 선수를 쳤어요. 빌과 힐러리 클린턴 부부가 제프리 사망 사건의 배경이라는 소문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 그리고 클린턴 측에서는 이게 음모론이라는 반응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골치 아픈 사건일 거예요, 두 사람에게도. 만약 이 중 하나가 정말 사건에 관계가 되어 있는 거라면은 미국 정치사에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쉽게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겠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더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미국 권력자들의 비밀을 갖고 사망한 성범죄자이자 사업가인 제프리 앱스타인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더 할 차례입니다. 우리나라에 작년까지 미투 운동이 엄청 활발했었죠. 이 시작이 2017년에 미국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당시에 미국에 여배우들의 미투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고 우리나라가 그게 영향을 받아서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 여배우들의 그 폭로는요,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프리 앱스타인과 둘이 친한 사이예요. 아마 서로가 좀 그 성범죄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둘이 뭐 노하우를 공유했고 뭐 이런지도 궁금한데요. 하비 와인스틴 사건도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죠. 여기 위에 링크 있습니다. 누르시면 바로 해당 영상으로 이동돼요. 제프리 앱스타인의 로리타 섬을 방문한 사람들 리스트를 보면요.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전 뉴멕시코주 주지사나 상원의원, 자산관리 매니저, 모델 에이전시 대표, 하버드 법대 교수, MIT 교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이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왼쪽에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여왕의 셋째 아들이자 찰스 황태자의 동생인 앤드류 왕자예요. 제프리 앱스타인의 피해자 중 한 사람인 버지니아 주프레가 앤드류 왕자에게 3번이나 상납됐었고 그 대가로 제프리는 15,000파운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죠. 당연히 앤드류 왕자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여론이 더 나빠졌고 앤드류는 영국 왕위 계승 서열 8위인데요. 당연히 이 일로 왕이 될 가능성은 없어졌고 성상납 게이트가 공개되면서 모든 공직 업무도 그만두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더 알아봐야겠죠. 제프리 앱스타인의 공범이고 10대 여자아이들을 범죄에 끌어들였던 사람이에요. 길레인 맥스웰인데 제프리 체포 이후에 1년 정도 도망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2020년 7월 2일에 뉴햄프셔 주에 숨어 있다가 결국 잡힙니다. 미성년자 유인, 성매매, 위증 등 6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자기는 무죄를 주장해요.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검사 기소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마침 이 코로나 때문에 2021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아마 이 기간을 활용하겠죠. 변호사 선임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 모을 겁니다. 예,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판이 많이 미뤄지고 있거든요. 또 이런 게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